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까부는 거야?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아들하고 똑같이 당해볼래? 면회 온 어머니를 협박하던 박태산 병장. 그런데 그 순간 그녀가 코트를 벗자 가슴에 별 2개가 빛났습니다. 과연 이 부대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지수 소장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나선 것은 이른 새벽 6시였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이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연소로 별 2개를 단 소장 계급에 오른 인물이자 국방부 육군감찰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직위도 계급도 모두 내려놓아야 했다. 오늘 그녀는 군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머니로 돌아가야 했다. 한지수는 정복 대신 평범한 검은색 코트를 걸쳤다. 가슴에 달린 무궁화와 별이 그려진 계급장도 이름표도 모두 떼어냈다. 그녀가 타고 다니는 전용 관용차는 청사 주차장에 그대로 세워두었다. 대신 그녀는 청사 앞에서 일반 택시를 잡아탔다. 기사는 잠이 덜 깬 얼굴로 목적지를 물었고 한지수는 조용히 대답했다. 강원도 화천군 칠성부대 면회실까지 부탁합니다. 아이고, 거기까지요? 꽤 멀지 않습니까? 급한 일이 있어서요. 택시는 서울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도심의 불빛이 점점 사라지고 어두운 산길이 이어졌다. 한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떠올렸다. 아들 서준우가 입대한 것은 지난 봄이었다. 22살의 건강한 청년이었던 준우는 대학에서 럭비 선수로 활약하던 체격 좋은 젊은이였다. 입대 전날 밤 준우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엄마 아들이잖아요. 잘 다녀올게요. 한지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준우 잘 다녀와라.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하지만 그 약속이 무색하게도 입대 후 준우와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다. 처음 한 달은 편지가 자주 왔다. 훈련소 생활이 힘들지만 재미있다는 내용이었다.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도 한동안은 주말마다 전화가 왔다. 그런데 2달쯤 지나자 연락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전화를 해도 준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대화는 짧아졌다. 준우야, 괜찮니?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 네, 엄마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훈련이 많이 힘드니? 아니요, 그냥 그래요. 엄마, 저 먼저 끊을게요. 무언가 이상했다. 한지수의 오랜 경험과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다. 그녀는 20년 넘게 군대에 몸담아온 직업 군인이었다.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이후 그녀는 남성 중심의 군대 사회에서 실력 하나로 승승장구했다. 특히 707 특수임무단에서 복무하던 시절 그녀는 전설적인 작전 수행 능력으로 명성을 쌓았다. 인질 구출 작전에서 단 한 명의 인질도 다치지 않고 범인을 제압한 일화는 지금도 특수부대원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그런 그녀였기에 아들의 변화가 단순한 군 생활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챘다. 한지수는 감찰실장으로서의 직권을 사용할 수도 있었다. 칠성부대의 전화 한 통이면 아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만약 자신이 직권을 남용한다면 아들은 부대에서 더욱 힘든 처지에 놓일 것이 분명했다. 감찰실장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아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더욱 교묘한 방법을 쓸 것이었다. 그래서 한지수는 기다렸다. 한 달을 더 기다렸다. 그리고 오늘 정식으로 면회 신청을 했다. 일반 민간인 어머니의 자격으로 말이다. 면회 신청서에는 군인 한지수가 아닌 평범한 어머니 한지수의 이름만 적었다.
부대에서는 그녀가 누구인지 전혀 모를 것이었다. 택시가 강원도 산길을 달렸다. 이미 해가 떠올랐지만 겨울 산속의 공기는 몹시 차가웠다. 한지수는 코트깃을 여미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로 양옆으로 눈이 쌓인 소나무들이 지나갔다. 간간히 군용 트럭들이 반대편 차선을 달려갔다. 전방 부대로 향하는 보급 차량들이었다. 2시간을 달린 끝에 택시는 화천군에 도착했다. 작은 시골 마을을 지나자 철조망과 초소가 보였다.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였다. 철조망 너머로 병영 건물들이 보였고 훈련장에서는 구보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택시는 부대 정문을 지나 민간인 면회실 앞에 멈춰섰다. 한지수는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렸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면회실은 부대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단층 건물이었다. 회색 페인트가 벗겨진 벽과 낡은 간판이 오래된 건물임을 말해주었다. 한지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다. 긴 복도 양옆으로 작은 면회실들이 있었고 복도 끝에는 접수 창구가 있었다. 창구에는 중년의 민간인 직원이 앉아 있었다. 면회 신청하신 분이시죠? 네, 서준우 이병 면회 신청했습니다. 직원은 명단을 확인하고 신분증 검사를 마친 뒤 면회실 번호를 알려주었다. 한지수는 복도를 따라 걸어 지정된 면회실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낡은 테이블과 플라스틱 의자 4개가 놓여 있었다. 창문 너머로 훈련장이 보였다. 병사들이 완전 군장을 메고 구보하고 있었다. 한지수는 의자에 앉아 아들을 기다렸다. 10분쯤 지났을까? 면회실 문이 열렸다. 한지수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녀는 문 앞에 선 인물을 보고 순간 숨이 멎었다. 전투복을 입은 이병 계급장의 젊은 병사가 서 있었다. 가슴에 단 이름표에는 서준우라고 적혀 있었다. 분명 그녀의 아들이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3달 전 입대하던 그 건강하고 당당했던 아들이 아니었다. 준우의 얼굴은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아들의 자세였다. 한때 럭비 선수로 뛰며 넓은 어깨를 자랑하던 준우의 등은 눈에 띄게 굽어 있었다. 고개는 숙여져 있었고 눈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준우야. 한지수가 조용히 불렀다. 준우는 고개를 살짝 들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어머니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를 경계하듯 주위를 살피는 것 같았다. 엄마. 준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한지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당황한 모습을 보이면 아들이 더욱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 준우야. 엄마 왔어. 어서 앉자. 한지수는 아들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준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빼며 움츠렸다. 팔이 얼굴을 향해 올라갔다. 마치 날아오는 무언가를 막으려는 것 같았다. 그것은 다정한 어머니의 손길을 맞이하는 자세가 아니었다. 폭력에 길들여진 사람의 방어 본능이었다. 한지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20여 년의 군 생활 경험이 그녀에게 확신을 주었다. 아들이 당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선임의 기합이 아니었다. 이것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이었다. 한지수는 천천히 손을 내리며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준우야. 엄마야. 앉자. 준우는 조심스럽게 어머니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여전히 고개는 숙여져 있었다. 한지수는 가방에서 준비해 온 간식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준우가 좋아하던 초콜릿과 과자 그리고 피자 한 판이었다. 많이 힘들지?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 사왔어. 고맙습니다.
준우의 대답은 기계적이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도 군대식 경화였다. 아들은 어머니에게조차 편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지수는 참았던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 관리를 완벽하게 했다. 지금은 아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먼저였다. 준우야, 엄마 좀 봐. 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한지수는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얼굴에는 특별한 상처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아들의 목 부분에 머물렀다. 전투복깃 사이로 무언가 보였다. 한지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아들의 전투복깃을 살짝 젖혔다. 그 순간 한지수의 손이 멈췄다. 아들의 목덜미와 쇄골 부근에는 도저히 훈련으로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상처들이 가득했다. 노랗게 변색된 피멍이 목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고 쇄골 바로 아래쪽에는 동그란 화상 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다.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분명했다. 한지수는 이를 악물었다. 손이 떨렸다. 준우야, 이게 뭐니? 한지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우는 황급히 깃을 여미며 고개를 돌렸다. 아, 이건 훈련하다가 넘어져서요. 넘어져서 담뱃불 자국이 생기니? 그게 계단에서 구르면서요. 준우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한지수는 아들의 팔을 잡고 소매를 걷어 올렸다. 팔뚝에도 멍자국이 가득했다. 누군가 팔을 세게 움켜쥔 흔적이었다. 한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준우야,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한 거니? 엄마한테 말해. 아무도 안 그랬어요. 제가 조심성이 없어서 그래요. 준우야. 한지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것은 아들을 다그치는 목소리가 아니라 애원하는 목소리였다. 엄마한테는 말할 수 있잖니.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괜찮아요. 저 이제 적응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적응이라는 단어가 한지수의 가슴을 찔렀다. 아들은 폭력에 적응했다고 말하고 있었다. 매를 맞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한지수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지금 당장 이 부대 연대장실로 쳐들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아들이 더욱 위험해질 수 있었다. 한지수는 심호흡을 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감찰실장으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지혜였다. 그녀는 준우의 손을 꽉 잡았다. 이번에 준우는 손을 빼지 않았다. 한지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준우야, 엄마가 약속할게. 너를 반드시 지켜줄게. 조금만 참아. 엄마가 방법을 찾을 테니까.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토해냈다. 엄마, 저 매일 무서워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언제 또 맞을지 몰라서요. 누가 때리는데? 이름이 뭐니? 박태산 병장이요. 같은 소대 선임이에요. 그 사람만 그러니? 아니요. 다른 선임들도 같이 해요. 그리고 간부들도 알면서 모른 척해요. 한지수는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했다. 박태산이라는 이름과 소대 단위의 조직적 폭력 그리고 간부들의 묵인.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부대 내 구조적 문제였다. 한지수는 아들의 손을 놓지 않고 물었다. 돈도 뺏기니?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달 월급 나오면 거의 다 바쳐요. 안 주면 생활관에서 집단으로 두들겨 맞아요. 얼마나 뺏기는데? 한 달에 30만 원 정도요. 한지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등병 월급이 50만 원 정도인데 그중 30만 원을 빼앗긴다는 것은 사실상 전액 갈취나 다름없었다. 한지수는 준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알았어, 준우야.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평소처럼 지내. 알았지? 엄마 근데 괜찮을까요? 그 사람들 진짜 무섭거든요. 괜찮아. 엄마를 믿어. 한지수는 아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면회 시간이 끝났다. 준우는 일어서며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다음에 또 와주세요. 그래, 꼭 올게. 건강 챙기고. 준우가 면회실을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지수는 주먹을 쥐었다. 아들의 등이 문 너머로 사라지자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또박또박 적었다. 박태산 병장,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 조직적 폭력, 금품 갈취, 간부 묵인. 한지수는 수첩을 덮고 면회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나가며 그녀는 주변을 관찰했다. 복도 끝에는 부대 안내 게시판이 붙어 있었다. 거기에는 연대장의 이름과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성호 대령. 한지수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그녀는 건물 밖으로 나와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이제 한지수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지금부터 그녀는 국방부 육군감찰실장 한지수 소장이었다. 별 2개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에 실렸다. 한지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린 뒤 상대방이 받았다. 예, 실장님. 지금부터 비공식 조사를 시작한다.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 내 병영 부조리 의혹건. 최우선 기밀로 처리하고 나한테만 보고해. 알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까요? 일단 내부 제보자 보호 절차부터 밟아. 그리고 해당 부대 최근 3개월간 사건 사고 기록 전부 열람해. 병사 면담 기록도 다 확인하고. 예,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한지수는 전화를 끊고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타고 온 택시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한지수는 다시 휴대전화를 꺼내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국방부 차량 관리부서였다. 감찰실장이다. 지금 내 위치로 차량 한 대 보내라. 30분 안에. 예, 알겠습니다. 한지수는 전화를 끊고 부대 정문 쪽을 바라보았다. 철조망 너머로 병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다. 저 안에 그녀의 아들이 있었다. 매일 폭력에 시달리며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아들이. 한지수는 다짐했다. 이 부대의 썩은 뿌리를 반드시 뽑아내겠다고. 박태산이라는 인간과 그를 비호하는 모든 자들을 응징하겠다고. 차가운 강원도의 바람이 한지수의 코트 자락을 휘날렸다. 그녀는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다. 어머니로서의 분노와 군인으로서의 냉철함이 그녀 안에서 하나로 합쳐졌다. 한지수 소장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아들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전쟁이자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장교의 전쟁이었다. 30분 후 검은색 관용차 한 대가 부대 정문 앞에 도착했다. 한지수는 차에 올라타며 운전병에게 말했다. 국방부로 가자. 최단 시간으로. 예,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다. 한지수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부대가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작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증거 수집, 내부 조사, 그리고 결정적 순간의 급습. 한지수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할 것이었다. 차 안에서 한지수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다. 필요한 증거 목록, 조사해야 할 인원, 확보해야 할 진술서. 그녀의 펜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20여 년의 군 경험이 모두 동원되었다. 감찰실장으로서 그녀는 수많은 부조리 사건을 처리해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이번에는 그녀의 아들이 피해자였다. 한지수는 수첩을 덮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들의 상처투성이 몸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몸을 움츠리며 주먹을 피하던 그 반사 동작이. 한지수는 이를 악물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한지수 소장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다. 이 폭풍은 곧 칠성부대를 강타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부패한 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었다. 국방부 육군감찰실장의 아들을 건드린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이다. 한지수는 아들 준우의 목과 팔에 새겨진 상처들을 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분노를 철저히 억눌렀다. 지금 이 순간 감정을 드러내면 아들이 더욱 위험해질 수 있었다. 한지수는 천천히 아들의 전투복깃을 다시 여미어 주었다. 손가락 끝이 떨렸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함을 유지했다. 준우야, 괜찮아.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다. 한지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피자 상자를 열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다. 그녀는 피자 한 조각을 집어 아들에게 건넸다. 먹어. 많이 먹고 힘내야지. 준우는 조심스럽게 피자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먹지는 못했다. 그는 계속해서 면회실 문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마치 누군가 들어올까봐 전전긍긍하는 것 같았다. 한지수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당당하고 활발했던 아들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다니. 이것은 단순한 군대 생활의 어려움이 아니었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의 결과였다. 한지수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준우야, 엄마가 물어보는 거 솔직하게 대답해줘. 너 혼자만 당하는 거니 아니면 다른 후임들도 같이 당하는 거니? 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같은 기수 후임들 전부 똑같이 당해요. 저보다 더 심한 애들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데? 우리 소대에만 한 6명 정도요. 다른 소대도 비슷하대요. 한지수는 숫자를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한 소대에 6명이면 중대 전체로는 최소 20명이 넘는 병사들이 조직적 폭력의 피해를 받고 있다는 뜻이었다.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부대 내 구조적 문제였다. 한지수는 계속해서 물었다. 간부들은 정말 모르는 거니? 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알아요. 소대장님도 알고 중대장님도 아세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왜? 박태산 병장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래요. 정치권에 아는 사람이 많고 돈도 많대요. 그래서 간부들이 다 무서워해요. 한지수는 이를 악물었다. 군대 내에서 신분이나 배경으로 특혜를 받는 것은 명백한 군기 위반이었다. 더구나 그것이 폭력을 묵인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한지수는 준우에게 물었다. 그 박태산이라는 병장은 저녁이 언제니? 한 달 남았대요. 한지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전역을 한 달 앞둔 병장이라면 부대 내에서 가장 권력이 센 시기였다. 그리고 그런 시기에 가장 폭력이 심해지는 것도 사실이었다. 한지수는 아들에게 말했다. 준우야, 너 엄마 말 잘 들어. 지금부터 한 달만 참아. 아무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알았지? 네, 엄마. 그리고 또 맞으면 날짜랑 시간 다 기억해둬. 나중에 엄마한테 알려줘야 해.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지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그때였다.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 한 명의 병사가 서 있었다. 병장 계급장을 단 그 병사는 키가 180cm 정도로 컸다. 체격도 건장했다. 하지만 그의 자세는 군인답지 않았다. 전투복 단추는 위에 2개가 풀려 있었고 전투화 끈도 제대로 매지 않았다. 가슴에 달린 이름표에는 박태산이라고 적혀 있었다. 박태산은 면회실 안을 둘러보더니 준우를 발견하고는 비죽 웃었다. 그는 걸음걸이부터 거만했다. 군인이라기보다는 건달 같았다. 박태산은 준우 옆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오 준우야, 면회 왔네. 부모님이시구나. 그의 말투는 존댓말이었지만 전혀 공손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한지수는 박태산을 조용히 관찰했다. 이 병사가 바로 아들을 괴롭혀온 주범이었다. 한지수는 박태산의 모든 것을 눈에 담았다. 얼굴, 체격, 말투, 태도, 모든 것을. 박태산은 한지수에게 고개를 까딱하며 인사 비슷한 것을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우 선임 박태산 병장입니다. 한지수는 짧게 대답했다. 네, 안녕하세요. 박태산은 준우 옆에 앉더니 테이블 위에 피자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피자 한 조각을 집어들어 입에 넣었다. 한지수는 눈살을 찌푸렸다. 후임 병사의 면회 자리에 선임이 난입해서 면회 음식을 허락도 없이 먹는 것은 명백한 군기 위반이었다. 박태산은 피자를 씹으며 말했다. 우리 준우군 생활 잘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한지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던데요. 박태산의 얼굴에 순간 불쾌한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웃으며 말했다. 아, 훈련이 좀 힘들어서 그래요. 요즘 혹한기 훈련 중이거든요. 아시죠? 군대가 원래 힘든 거 아닙니까? 훈련이 힘든 거랑 아들 몸에 멍이 가득한 거랑은 다른 문제 아닌가요? 박태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는 피자를 씹던 것을 멈추고 한지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한지수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이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박태산은 헛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다. 아, 그거요? 준우가 좀 덜렁대서요. 훈련 중에 자꾸 넘어지고 그래요. 그죠, 준우야? 박태산이 준우의 어깨를 손으로 쳤다. 겉으로는 다정한 척이었지만 그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준우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몸을 움찔했다. 한지수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병장님, 제 아들한테 손 좀 떼주시겠어요? 박태산은 코웃음을 쳤다. 어머, 죄송합니다. 저희끼리 친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준우야? 준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았다. 박태산은 다시 피자를 집어먹으며 말했다. 아줌마 군대가 원래 이런 데예요. 선우임 간의 스킨십도 있고 장난도 치고 그래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지수는 참았다. 지금 당장 이 건방진 병장의 멱살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한지수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래요. 제가 너무 걱정을 많이 했나 보네요. 박태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피자를 다 먹고 나서 손가락을 빨았다. 그리고 휴지로 입을 닦더니 일어서며 말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부모님 안녕히 가세요. 박태산은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문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뒤돌아보며 준우에게 말했다. 아, 준우야, 면회 끝나면 생활관으로 바로 와. 청소할 거 있어. 네, 선임님. 준우의 대답은 기계적이었다. 박태산은 다시 비죽 웃더니 면회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준우는 긴장이 풀린 듯 한숨을 내쉬었다. 한지수는 아들에게 물었다. 저 사람이 박태산이구나. 네 엄마. 항상 저래. 저건 양반이에요. 면회 때라서 그나마 조심하는 거예요. 평소엔 더 심해요. 한지수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박태산의 얼굴과 태도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새겨 넣었다. 저 오만함, 저 건방짐, 저 폭력적인 태도를 모두 기억했다. 한지수는 준우에게 말했다. 준우야, 저 사람이 너한테 돈을 얼마나 요구하는지 정확히 말해줄래? 준우는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처음에는 10,000원씩 요구하다가 점점 늘었어요. 지금은 한 번에 10만 원씩 달라고 해요. 한 달에 3번 정도요. 그럼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뺏긴다는 거네. 네, 그리고 또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을 시켜요. 제 명의로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라고 해서 거기서 돈을 땄다 잃었다 하는데 잃으면 제가 갚아야 해요. 한지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나 금품 갈취를 넘어선 범죄였다. 불법 도박 조직까지 연루된 사건이었다. 한지수는 계속해서 물었다. 너 말고 다른 후임들도 다 그렇게 당하니? 네, 우리 기수 전부요. 그리고 박태산 병장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선임들도 같이 해요. 몇 명이나 되는데? 우리 소대 선임 중에 4명 정도요. 한지수는 메모를 했다. 가해자가 4명이라는 것은 조직적 범죄를 의미했다.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집단 범죄였다. 한지수는 준우에게 물었다. 간부들한테는 신고 안 했어? 준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했어요, 처음에. 소대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근데 소대장님이 증거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박태산한테 엄청 맞았어요. 소대장이 박태산한테 알려준 거네. 네, 그런 것 같아요. 한지수는 이를 악물었다. 간부가 병사의 신고를 가해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선 범죄 방조였다. 이 부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썩어 있었다. 한지수는 준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준우야, 엄마를 믿어. 반드시 너를 구해줄게. 근데 엄마 어떡해요? 저 사람들 진짜 무섭거든요. 한지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준우야, 엄마가 누군지 알지? 엄마는 20년 넘게 군대에서 일해왔어. 이런 나쁜 놈들 수도 없이 봐왔어. 그리고 다 잡아냈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준우의 눈에 희망의 빛이 들어왔다. 한지수는 계속해서 말했다. 엄마가 지금부터 할 말 잘 들어. 너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절대 문제 일으키지 마. 맞아도 참고 돈 뺏겨도 참아. 반항하지 마. 알았지? 네, 엄마. 그리고 매일 일기를 써. 누가 언제 뭘 했는지 다 적어. 날짜, 시간, 장소 다 적는 거야. 그게 나중에 증거가 돼.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지수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아들에게 건넸다. 이거 가지고 있어. 화장실 같은 데서 몰래 적어. 절대 들키지 마. 네, 알겠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한지수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준우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한지수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조금만 참아. 곧 다 끝날 거야. 준우는 어머니의 품에서 빠져나와 경례를 했다. 그리고 면회실을 나갔다. 한지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굽은 어깨와 터덜터덜 걷는 모습이 가슴을 찢었다. 하지만 한지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지금은 싸울 준비를 해야 할 때였다. 한지수는 면회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복도 저 멀리에서 박태산이 다른 병사들과 이야기하며 웃는 모습이 보였다. 한지수는 그들을 지나치며 귀를 기울였다.
야, 준우 엄마 완전 호구네. 눈치도 없고. 그니까. 우리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던데. 병사들의 대화가 들렸다. 한지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들을 지나쳤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작전이 구체화되고 있었다. 증거 수집, 내부 조사, 전격 급습, 그리고 전원 구속. 한지수는 모든 것을 계획했다. 건물 밖으로 나온 한지수는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눈이 내릴 것 같았다. 한지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다. 감찰실 부실장에게였다. 나다. 지금 즉시 칠성부대 관련 자료 전부 수집해. 최근 3년간 병영사고 기록, 간부 인사 기록, 병사 면담 기록 전부. 그리고 박태산 병장 신상 파일 따로 만들어.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시 사항은요? 헌병대 수사관 5명 대기시켜. 언제든 투입할 수 있게. 그리고 이 건은 최고 기밀이다. 누설되면 책임자 문책한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지수는 부대를 바라보았다. 철조망 너머로 병영 건물들이 보였다. 저 안에서 그녀의 아들과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통받고 있었다. 한지수는 다짐했다. 이 부대의 썩은 뿌리를 반드시 뽑아내겠다고. 그리고 박태산과 그 일당들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한지수 소장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아니,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집행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별 2개를 단 소장이자 국방부 감찰실장이었다. 그 권한과 책임으로 그녀는 반드시 이 부조리를 뿌리 뽑을 것이었다. 한지수가 면회실을 나간 지 10분쯤 지났을 때였다. 그녀는 부대 정문 쪽으로 걸어가며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야, 서준우, 이리 와봐. 한지수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면회실 건물 앞 공터에서 박태산 병장이 준우를 부르고 있었다. 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박태산에게 다가갔다. 한지수는 건물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박태산은 준우가 다가오자 그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준우가 뒤로 비틀거렸다. 박태산의 목소리가 공터에 울려 퍼졌다. 야, 너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내가 널 괴롭힌다고 그랬어? 아니요, 선임님,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엄마 표정 봤어. 뭔가 의심하던데.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박태산은 준우의 멱살을 잡았다. 그리고 얼굴을 가까이 대고 말했다. 야, 너 까불지 마. 내가 뭔 짓을 하든 나는 아무 일도 없어.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국회의원이랑도 친하고 국방부에도 아는 사람 많아. 너 같은 놈이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선임님. 그럼 됐어. 오늘 생활관 청소 똑바로 해. 조금이라도 더러우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예, 알겠습니다. 박태산은 준우를 밀쳐냈다. 준우가 땅바닥에 넘어졌다. 박태산은 준우를 내려다보며 비웃었다. 일어나. 꼴 좀 봐라. 준우가 일어나려고 하자 박태산은 전투화로 준우의 정강이를 찼다. 그리 세게 찬 것은 아니었지만 준우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시 주저앉았다. 박태산이 다시 말했다. 표정 똑바로 안 해? 웃으라고. 준우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하지만 그것은 웃음이 아니라 경련에 가까웠다. 박태산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렇게 웃고 다녀. 내 엄마한테도 잘 지낸다고 해. 알았지? 예, 선임님. 박태산은 준우를 남겨두고 생활관 쪽으로 걸어갔다. 준우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한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고 했다.
그것은 분노였다. 아니, 분노를 넘어선 살이었다. 한지수는 건물 모퉁이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단호했다. 공터를 가로질러 준우에게 다가갔다. 준우는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라 일어섰다. 엄마 왜 안 가셨어요? 준우야, 괜찮니? 예, 괜찮습니다. 엄마 빨리 가세요. 누가 보면 안 돼요. 한지수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다.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하지만 준우는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한지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준우야, 엄마가 지금 끝낼게. 엄마 무슨 소리예요? 한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박태산이 걸어간 방향을 바라보았다. 박태산은 생활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건물 뒤편 흡연 구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한지수는 그쪽으로 걸어갔다. 준우가 황급히 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엄마 안 돼요. 저 사람한테 가시면 안 돼요. 괜찮아, 준우야. 엄마 믿어. 한지수는 아들의 손을 풀고 박태산에게 다가갔다. 박태산은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다른 병사 2명도 함께 있었다. 한지수가 다가오자 박태산이 고개를 돌렸다. 준우 엄마 아직도 안 갔어요? 한지수는 박태산 앞에 멈춰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태산 병장. 박태산은 담배를 입에 문 채 대답했다. 네. 당신은 군인입니까가 아니면 인간 말종입니까? 박태산의 얼굴이 굳어졌다. 옆에 있던 병사들도 놀란 표정으로 한지수를 바라보았다. 박태산은 담배를 빼물고 코웃음을 쳤다. 뭐라고요? 아줌마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똑똑히 들었을 텐데요. 당신 같은 쓰레기가 어떻게 군대에 있는지 궁금하네요. 박태산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담배를 땅에 던지고 한지수에게 다가왔다. 그의 키가 180cm였기에 한지수를 내려다보는 형국이었다.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까부는 거예요? 여긴 군대예요, 군대. 민간인이 함부로 나대면 안 돼요. 한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래요, 군대죠. 그런데 군인이 후임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고 불법 도박을 강요하는 게 군대입니까? 박태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짓 안 했는데요. 안 했어요? 제 아들 몸에 있는 상처는 뭡니까? 담뱃불 자국은 또 뭐고요? 박태산은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곧 태도를 바꾸어 건방지게 말했다. 아줌마 증거 있어요? 증거? 없으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한지수는 차갑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다. 증거요? 곧 나올 겁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이라 하셨죠? 애초에 명예가 있어야 훼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박태산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그는 한지수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다. 당신 지금 나한테 장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모르죠. 알고 싶지도 않고요. 우리 아버지는 이 지역에서 제일 가는 사업가예요. 국회의원이랑도 친하고 군대 장성들도 다 알아요. 당신 같은 사람 하나쯤이야. 한지수는 박태산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건방진 거군요. 뭐? 박태산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이제 그의 얼굴과 한지수의 얼굴이 30cm도 떨어지지 않았다. 박태산은 위협하듯 말했다. 아줌마 여기서 이러지 말고 조용히 가세요. 안 그러면 당신도 곤란해져요. 한지수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박태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곤란해지는 건 당신입니다. 박태산 병장. 한지수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 저장된 번호 중 하나를 눌렀다. 전화 신호음이 울렸다. 박태산은 비웃으며 말했다. 뭐 하는 거예요? 경찰 부를 거예요? 여긴 군대라 경찰 관할 아니에요. 전화가 연결되었다. 한지수는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말했다. 나 한지수다. 상대방이 뭔가 대답했다. 한지수는 계속해서 말했다. 국방부 육군감찰실장 한지수 소장이다. 지금 즉시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 연대장 이성호 대령을 면회실로 집합시켜라. 헌병대장도 같이 데려와. 전시 상황에 준하는 속도로 움직여. 10분 안에 도착하지 않으면 관련자 전원 보직 해임이다. 박태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옆에 있던 병사들도 입을 벌린 채 한지수를 바라보았다. 한지수는 전화를 계속했다. 감찰실 수사팀도 즉시 출동시켜. 준비된 자료 전부 가지고 와. 이건 현장 급습이다. 예,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지수는 박태산을 바라보았다. 박태산은 입을 떨며 말했다. 뭐야 감찰실장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들은 그대로입니다. 국방부 육군감찰실장. 계급은 소장입니다. 한지수는 코트를 벗었다. 그리고 안에 입고 있던 정복을 드러냈다. 가슴에는 무궁화와 함께 별 2개가 선명하게 그려진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소장 계급장이었다. 박태산은 그것을 보고 뒷걸음질 쳤다. 이게 서준우 이병은 제 아들입니다. 당신이 지난 3달 동안 폭행하고 돈을 뺏고 불법 도박을 강요한 그 이병이 내 아들입니다. 박태산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옆에 있던 병사들도 얼어붙었다. 한지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방금 전 제 아들을 발로 찼습니다. 그것도 상급자인 제가 보는 앞에서. 이건 명백한 폭행이고 상관 모독입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태산은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다. 하지만 한지수는 차갑게 내려다보기만 했다. 죄송하다고요? 지금 사과한다고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당신이 제 아들에게 한 짓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3달 동안 매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그걸 한 번만 봐달라고요? 박태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바닥에 엎드려 떨고만 있었다. 한지수는 시계를 보았다. 당신 아버지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소용없습니다. 군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거든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다. 박태산은 고개를 들어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부대 정문으로 검은색 관용차 3대가 빠르게 들어오고 있었다. 차량들이 면회실 앞 주차장에 멈춰 섰다. 첫 번째 차에서 무궁화 3개를 단 대령이 급히 내렸다. 칠성부대 연대장 이성호 대령이었다. 그는 한지수를 보자마자 달려와 거수 경례를 올렸다.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 연대장 이성호 대령 감찰실장님께 신고합니다. 한지수는 경례를 받으며 말했다. 연대장 제대로 된 신고가 그게 뭡니까? 당신 부대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나 합니까? 이성호 대령의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그게 나중에 얘기하죠. 일단 저 병사를 체포하십시오. 한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박태산을 가리켰다. 이성호 대령은 박태산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두 번째 차에서 헌병대 소속 군무원들이 내렸다. 한지수가 그들에게 지시했다. 박태산 병장을 즉시 구금하십시오. 혐의는 폭행 금품 갈취 불법 도박 강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헌병대원 2명이 박태산에게 다가가 그를 일으켰다. 박태산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끌려갔다. 한지수는 이성호 대령을 바라보며 말했다. 연대장, 당신 연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겁니다. 지금 당장 전 간부를 회의실로 집합시키십시오. 예,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이성호 대령은 급히 무전기를 꺼내 지시를 내렸다. 한지수는 준우가 서 있는 쪽을 돌아보았다. 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지수는 아들에게 걸어가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 괜찮아, 준우야. 엄마가 다 해결할게.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한지수는 아들을 안으며 그의 등을 쓰다듬었다. 주변에 모인 병사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한지수 소장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제 칠성 부대에는 커다란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별 2개를 단 한 명의 소장이 서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수많은 피해 병사들을 구하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지수 소장은 칠성부대 연대 본부 회의실로 들어섰다. 긴 테이블 양옆으로 간부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연대장 이성호 대령을 비롯해 각 대대장과 중대장들이 긴장한 얼굴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회의실 뒤편에는 감찰실에서 파견된 수사관들이 노트북과 서류 가방을 펼쳐놓고 대기하고 있었다. 한지수는 상석에 앉으며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간부들은 그 시선을 피하려는 듯 고개를 숙이거나 서류를 보는 척했다. 한지수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입을 열었다. 자, 이제부터 국방부 육군감찰실의 공식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조사 대상입니다. 거짓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하면 군형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것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지수는 이성호 대령을 바라보며 물었다. 연대장, 당신은 박태산 병장의 문제 행동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이성호 대령은 땀을 닦으며 대답했다. 그 실장님, 저는 예,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아, 아니요, 몰랐습니다. 한지수는 옆에 앉은 수사관에게 눈짓했다. 수사관이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한지수는 그것을 집어들며 말했다. 이것은 지난 6개월간 칠성부대에 접수된 병영 부조리 관련 진정서입니다. 총 14건입니다. 그중 9건이 박태산 병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성호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지수는 계속해서 말했다. 14건 중 제대로 처리된 것이 몇 건입니까? 그게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 무마되었거나 신고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게 당신이 지휘하는 부대의 실상입니까? 이성호 대령은 입을 열지 못했다. 한지수는 서류를 내려놓고 다른 간부들을 바라보았다. 삼중대장 김재훈 대위. 테이블 중간에 앉아있던 대위 계급장을 단 장교가 벌떡 일어섰다. 그의 이마에도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예, 삼중대장 김재훈 대위입니다. 앉으십시오. 박태산 병장은 3중대 2소대 소속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중대장인 당신은 소속 병사의 문제 행동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박태산 병장이 후임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김재훈 대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다고요? 소문으로 들었으면 조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한지수는 냉소를 지었다. 증거가 없다. 참 편리한 말이네요. 피해 병사들이 직접 신고했는데도 증거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김재훈 대위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지수는 다시 서류를 펼쳤다. 서준우 이병이 지난 2달 전에 당신에게 직접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예, 기억납니다. 그때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김재훈 대위는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다.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증거를요? 몸에 있는 상처는 증거가 아닙니까? 그게 훈련 중에 생긴 건지 폭행으로 생긴 건지 구분이 안 되어서. 한지수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다. 큰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간부들이 움찔했다. 구분이 안 된다고요? 담뱃불 자국이 훈련 중에 생깁니까? 목에 손가락 자국이 남을 정도로 목을 조르는 훈련이 있습니까? 김재훈 대위는 고개를 숙였다. 한지수는 계속해서 추궁했다. 더 심각한 것은 서준우 이병이 신고한 바로 그날 밤 박태산 병장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박태산에게 신고 사실을 알려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럼 박태산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당신 말고 누가 알려줬습니까? 김재훈 대위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지수는 다른 장교를 지목했다. 이소대장 박민수 중위. 젊은 중위 계급장을 단 장교가 일어섰다. 그의 나이는 20대 중반쯤으로 보였다. 예, 이소대장 박민수 중위입니다. 박태산 병장의 직속 소대장이 당신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소대장이라면 소대원들의 동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박태산 병장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정말 몰랐습니까? 박민수 중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술렁임이 일었다. 이성우 연대장이 놀란 표정으로 박민수 중위를 바라보았다. 한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려도 듣지 않았습니다. 말렸다고요? 말리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당신은 장교입니다. 병사를 통제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박민수 중위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박태산 병장 아버지가 이 지역 유력 인사라고 들었습니다. 건설 회사 사장이고 지역 정치인들과도 친분이 있다고 해서. 한지수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다. 그래서요? 그래서 병사의 배경을 보고 폭력을 묵인했다는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됩니까? 당신의 묵인으로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고통받았는지 아십니까? 박민수 중위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지수는 수사관을 보며 말했다. 박민수 중위 직무유기 및 범죄 방조 혐의로 조사 대상에 추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지수는 다시 김재훈 대위를 바라보았다. 김재훈 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도 박태산 아버지의 배경을 알고 있었죠? 김재훈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피해 병사들을 GOP로 전출 보낸 것입니까? 그게. 한지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지난 석 달간 3중대에서 GOP로 전출된 병사가 7명입니다. 전부 박태산 병장의 피해자들입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재훈 대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지수는 냉정하게 말했다. 이것은 명백한 보복 인사입니다. 피해자를 오히려 징계한 것입니다. 김재훈 대위 당신도 조사 대상입니다. 실장님, 저는 변명은 나중에 하십시오. 지금은 사실 관계만 확인하는 중입니다. 한지수는 이성우 연대장을 다시 바라보았다. 연대장, 당신은 정말 이 모든 일을 몰랐습니까? 이성우 대령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일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라고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박태산 병장이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얼마 남지 않아서 큰 사건만 안 터지면 조용히 보내려고 했습니다. 한지수는 허탈하게 웃었다. 조용히 보내려고요? 그 사이에 병사들이 매일 폭행당하고 돈을 뺏기는데 조용히 보내려고 하셨다는 말입니까? 송구합니다. 송구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연대장입니다. 2,000명이 넘는 병사들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한 명의 병사 배경 때문에 수십 명의 피해를 방치했습니다. 이성호 대령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한지수는 수사관에게 지시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박태산 병장을 신문실로 데려오십시오. 그리고 같은 소대 병사들 전원을 대기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사관이 나가고 한지수는 간부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군대는 계급과 규율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당한 명령과 합리적인 통제를 위한 것이지 폭력과 부조리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간부들은 고개를 숙였다. 한지수는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들은 장교입니다. 병사들을 보호하고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권력 앞에 굴복하고 불의를 묵인했습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다. 한지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조사는 박태산 병장 한 명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대의 모든 부조리를 뿌리 뽑을 것입니다. 각오하십시오. 한지수는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수사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실장님, 박태산 병장 신문 준비 완료했습니다. 가죠. 한지수는 신문실로 향했다. 신문실 안에는 박태산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얼굴은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한지수가 들어오자 박태산은 고개를 들었다. 실장님, 제발. 한지수는 박태산 맞은편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다. 박태산 병장, 당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진술하겠습니다. 폭행, 금품 갈취, 불법 도박, 강요, 그리고 조직적 범죄. 맞습니까? 박태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맞습니다. 공범은 몇 명입니까? 저 포함해서 4명입니다. 이름을 대십시오. 박태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한지수는 수사관에게 지시했다. 즉시 체포하십시오. 네. 한지수는 박태산에게 다시 물었다. 불법 도박 사이트는 누가 운영합니까? 민간인입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주십시오. 그리고 계좌 내역도 전부 제출하십시오. 박태산은 순순히 정보를 제공했다. 한지수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신문이 끝나고 한지수는 신문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수사관이 보고했다. 실장님, 공범 3명 전원 체포 완료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확보는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20여 명의 병사들이 진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다. 그녀는 다시 회의실로 돌아갔다. 간부들이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지수는 상석에 서서 선언했다. 박태산 병장과 공범 3명을 군검찰에 송치합니다. 혐의는 폭행, 금품 갈취, 불법 도박, 강요입니다. 그리고 3중대장 김재훈 대위와 2소대장 박민수 중위는 직무유기 및 범죄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김재훈 대위와 박민수 중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지수는 이성호 연대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연대장, 당신은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직 해임을 건의할 것입니다. 이성호 대령은 고개를 숙였다. 한지수는 마지막으로 모든 간부들을 향해 말했다. 이것이 권력에 굴복하고 불의를 묵인한 대가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한지수의 뒷모습은 단호하고 위엄이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지켰고 수많은 병사들을 구했다. 별 2개의 무게를 제대로 보여준 순간이었다. 박태산 병장에 대한 군사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사건 발생 한 달 후였다. 폭행죄 금품 갈취죄 불법 도박 강요죄로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한지수 소장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태산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출소 후에도 똑같은 짓을 반복할 것이 분명했다. 한지수는 국방부 장관을 찾아갔다. 육군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 직접 차를 몰고 간 그녀는 장관실 앞에서 기다렸다. 비서관이 나와 안내했다. 실장님, 장관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지수는 장관실로 들어갔다. 국방부 장관은 집무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한지수가 들어오자 장관은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한 소장 수고했네. 칠성부대 사건 잘 처리했다고 들었어. 감사합니다, 장관님.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왔나? 한지수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장관에게 건넸다. 장관님, 박태산 병장에 대해 특별 조치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장관은 서류를 훑어보며 물었다. 특별 조치라니? 박태산 병장의 전역을 무기한 보류하고 육군 특수전학교 유격훈련장으로 위탁교육을 보내려고 합니다. 장관은 고개를 들어 한지수를 바라보았다. 유격훈련장? 그곳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 자네도 알 텐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태산이 진정으로 반성하려면 그 정도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가 후임들에게 가한 고통을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장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네. 자네 판단에 맡기지. 결제하겠네. 감사합니다, 장관님. 일주일 후 박태산은 강원도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육군 특수전학교 유격훈련장으로 이송되었다. 그곳은 특수부대 요원들을 양성하는 곳으로 악명 높은 훈련 과정으로 유명했다. 박태산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계급장과 이름표를 떼어야 했다. 그는 더 이상 박태산 병장이 아니었다. 그저 피교육생 일영사로만 불렸다. 첫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다. 새벽 4시에 기상하여 완전 군장을 메고 20km를 구보했다. 아침 식사는 10분 안에 끝내야 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식사를 거르고 바로 훈련장으로 향해야 했다. 오전에는 각계 전투 훈련이 이어졌다. 철조망 아래를 기어가고 진흙탕을 구르고 장애물을 넘었다. 박태산의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오후에는 더욱 가혹한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통나무를 여러 명이 함께 들고 산을 오르내렸다. 팔이 떨리고 다리가 풀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교관들은 가차 없었다. 일영사 무슨 짓이야, 더 빨리 못 뛰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되나? 다시 뛰어. 박태산은 쓰러질 것 같았지만 계속 뛰어야 했다. 그가 칠성부대에서 후임들에게 했던 것처럼 교관들도 그에게 가혹했다. 하지만 차이가 있었다. 교관들의 가혹함은 훈련의 일부였고 그 안에는 목적이 있었다. 반면 박태산이 후임들에게 가한 폭력은 순전히 권력 남용이었다. 저녁이 되면 박태산은 녹초가 되어 막사로 돌아왔다. 하지만 쉴 시간은 없었다. 장비 정비를 하고 내일 훈련 준비를 해야 했다.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시간은 밤 11시였다. 그리고 새벽 4시면 다시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렸다. 일주일이 지나자 박태산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 손과 발은 물집으로 터져 있었고 등과 무릎은 멍투성이었다. 그는 매일 밤 막사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생각했다. 내가 후임들에게 이런 고통을 준 거구나. 내가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한 건지 이제야 알겠구나. 한 달이 지나자 박태산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원망만 가득했지만 점차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다. 교관이 그에게 물었다.
일영사 왜 여기 왔는지 아나? 얘 죄를 지어서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지? 박태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후임들을 폭행하고 돈을 뺏었습니다. 그게 전부인가? 아닙니다. 제가 그들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교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깨달았구나. 그래, 내가 한 짓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야. 그건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야. 박태산은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후회 때문이었다. 2달이 지나자 박태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동료 교육생들을 돕기 시작했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짐을 나누어 들었다.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격려했다. 교관들도 그의 변화를 주목했다. 3달째 되던 날 한지수 소장이 유격 훈련장을 찾아왔다. 그녀는 교관실에서 박태산의 훈련 기록을 검토했다. 교관이 보고했다. 실장님, 박태산 교육생 확실히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반항적이고 원망만 하더니 이제는 가장 모범적인 교육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직접 만나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박태산이 교관실로 들어왔다. 그의 모습은 3달 전과 완전히 달랐다. 체중은 10kg 이상 빠졌고 얼굴은 까맣게 그을렸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이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박태산은 한지수를 보자 바로 경례를 올렸다. 피교육생 일영사 실장님께 경례. 그래, 편하게 해. 박태산은 한지수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실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준우에게 그리고 다른 후임들에게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깨달았나? 예,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비겁하고 잔인한 인간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지수는 박태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한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박태산, 내가 진정으로 반성했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엇입니까?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내가 저지른 죄를 갚는 유일한 방법이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지수는 박태산에게 저녁 서류를 건넸다. 오늘로 내 위탁 교육은 끝난다. 이제 사회로 돌아가라. 하지만 잊지 마라. 내가 받은 이 교육은 벌이 아니라 기회였다는 것을. 박태산은 서류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제가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한지수는 박태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 교관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한지수는 생각했다. 벌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진정한 변화는 고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온다. 한편 칠성부대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성호 대령은 보직 해임되었고 새로운 연대장이 부임했다. 김재훈 대위와 박민수 중위는 징계를 받고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다. 부대에는 새로운 병영 문화 개선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병사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이제 부조리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배웠다. 한지수 소장의 이야기는 부대 전체에 퍼졌고 병사들은 그녀를 존경했다. 서준우 이병은 3달간의 악몽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군 생활을 시작했다. 새로운 선임들은 그를 따뜻하게 대했고 동료들은 그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준우는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했다. 굽었던 어깨가 펴지기 시작했고 눈빛에 생기가 돌아왔다. 1년이 흘렀다. 준우는 이제 일병을 거쳐 상병이 되었다. 그는 부대에서 모범 병사로 인정받았다. 훈련도 열심히 하고 후임들도 잘 챙겼다.
준우는 자신이 당한 고통을 후임들에게는 절대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다시 1년이 흘러 준우는 병장이 되었다. 전역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준우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다음 달이면 전역이에요. 그래, 우리 준우 잘 참았다. 엄마가 자랑스럽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무슨 소리야? 엄마는 당연한 일을 한 거야. 준우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새삼 깨달았다. 저녁일이 다가왔다. 준우는 부대 정문 앞에 섰다.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은 그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 정문 밖에서 한지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준우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겼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수고했어. 모자는 한참을 껴안고 있었다. 한지수는 아들의 넓어진 어깨를 느끼며 생각했다. 이제 우리 아들은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고통을 이겨내고 더 강해졌구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준우는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했다. 한지수는 아들에게 물었다. 준우야, 앞으로 뭐 하고 싶니? 저 대학교 복학해서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저도 엄마처럼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 한지수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엄마가 응원할게. 칠성부대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한지수 소장의 이야기는 군대 전체에 퍼져나갔다. 그녀는 병영 부조리를 척결하는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것은 쉽지 않다.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고통스럽다. 하지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 한지수 소장은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이 이야기는 칠성부대 병사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왔다.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에게는 공포를, 약한 자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모든 군인들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경계의 지침서가 되었다. 한지수 소장은 다시 국방부로 돌아갔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사건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서류를 펼치며 생각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아직 구해야 할 사람들이 많다. 한지수는 다시 펜을 들었다. 그녀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용기란 권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부조리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됩니다. 한지수 소장은 어머니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그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불의를 마주했을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